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이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도 좋다며 경제와 민생 분야의 한정해서라도 출범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위촉하는 등 국회가 대통령 수사 절차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의 진행 절차와 변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퇴 압박과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수습 방안 마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는 않는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친윤계들의 사퇴 압박에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호 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지도부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동훈 지도부는 출범 146일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다음 지도부 체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과 인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거부권과 추경 등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대통령 노름을 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가 전국 현안 수습을 위한 협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주도권을 가져도 좋다며 민생경제협의체라도 추진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민생을 위해 경제 분야에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사실상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어느 편인지가 중요하냐며 계산은 잠시 뒤로 물리고 국민부터 생각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며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여야 인사청문특위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위한 절차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진 못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9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는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두 부처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외교통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미동맹을 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화는 받으셔야죠. 그냥 외교적 멘트를 하더라도 하셨어요. 그게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이지 지금 사태를 고민하는 건 그 다음이겠죠. 그 잘못된 판단에 입각한 소통을 통해서 미국을 미스리드하는 것은 안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야당은 또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직후 자택으로 귀가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집으로 가셨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집에서 TV 보면서 상황 체크를 하셨다고요? 김 장관은 몸이 좋지 않아 귀가했고 집에서 TV를 보면서 상황을 체크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내란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은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것을 반대 입장을 저렇게 적극 표현하셨는데 그걸 어떤 내란 무슨 부하 수행의 어떤 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좀 저는 과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계엄 사태 이후 국가 신뢰도 회복과 외교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외교부에 더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외 메시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의 헌정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서 내란 수괴로 밝혀진 윤석열이라고 발언했고 김석기 위원장은 수사 중이고 내란 수괴로 밝혀진 적이 없다며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위원장이 퇴장까지 명령하며 설전을 벌이다 결국 김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는 특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란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오늘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탄핵 심판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안의 공을 헌법재판소로 넘긴 국회는 내란 특검을 통한 대통령 수사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걸린 지난 10일은 헌정사와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력에서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대한 국민적 염원도 높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바로 의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 또한 아주 몹시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의 추천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행께서 그 일을 지체 없이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6명의 재판관이 오늘 첫 회의를 갖고 변론 일정과 주심 재판관 선정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헌재는 먼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현재 접수돼 있는 탄핵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로 회부하고 양측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변론 준비 절차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쟁점 정리를 맡을 수명 재판관에는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고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10여 명의 TF도 구성해 재판관들을 뒷받침하며 신속한 심리를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 6인의 재판관들이 현재 체제로도 탄핵 심판의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도 정지가 이제 됐는데요.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쟁점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탄핵 심판 가운데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현행법상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 그러니까 주 2, 3회 재판을 여는 절차를 통해서 이른 선고를 해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요. 별도의 준비 절차 없이 7차례 변론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국정농단 등 쟁점이 많아서 준비 기간이 길었고 이 변론도 17번 열렸습니다. 이 변론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피소추인,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선 두 대통령도 직접 참석하진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앞서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만큼 변론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맡습니다. 이 현행법상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것만 정해져 있는데요. 이 과거 사례를 보면 규모는 제각각이었지만 여야 의원들과 법률가 집단이 함께 소추위원단을 꾸렸습니다. 네. 이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부터 탄핵소추위원을 꾸리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합류 여부와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탄핵 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이 현재 이제 6인 체제 3명이 공석인 상태고 국회 몫인데 여야가 연내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네, 헌법재판소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6인 체제로는 이 심판이 불가능하지만 앞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에 따라 효력이 정지돼서 재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가능하고 일각에서는 6인 체제의 정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한 헌법재판관도 9인 체제가 완성될 때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국회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나섰는데요. 다음 주 중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졌는데 아직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게 됐고 이제 그 여야 원내 상황을 살펴보죠.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띄우자고 국민의힘에 거듭 제안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현재까지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이제 국민의힘은 그 한동훈 당대표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이제 비대위 체제로 돌아간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좀 여야 상황 어떤 지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여야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소통, 협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일이라면서 협의체 참여를 거듭 요청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이어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잇따라 만나면서 당정 간 소통을 앞세웠습니다. 네.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내 혼란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흔들림 없는 국정을 위해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국민의힘이 당장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문한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특위 또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수습에 나섰습니다.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는데 공석인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등 국방과 치안만큼은 서로 협력해 정상화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전에 이미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걸 건의를 했었고 민주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소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총리가 그런 입장인 건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이라 거부권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지만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별도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미 이 관련 부처인 기재부와 농식품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 김여사 특검법과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심의도 앞두고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였죠. 공교롭게도 한 권한대행이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 헌법 위반이다라면서 압박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보류를 선언했지만 오늘 최고위 회의에선 탄핵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이 나와서 이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또다시 전국이 변화 기로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은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이 필요한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민생에 도움되는 정부 정책을 발굴하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1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를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지금은 한국의 상황이 불안하지만 이런 혼란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라며 한미 간 경제 협력이 더 확대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수감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엔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며 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원내 4개 정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4+4 정치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그동안 양당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모든 원내 정당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이에 답해야 한다며 4개 정당 이외의 다른 당도 함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1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열흘 만에 퇴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목소리의 주인공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주일이 화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에 들어간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죠. 이후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우 의장은 퇴근도 반납한 채 국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탄핵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날 이제야 퇴근을 한다면서 국민이 함께해줘 든든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우 의장이 비상대기를 하면서 보낸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회 구내식당을 이용한 사진, 국회 산책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한 모습, 그리고 침대 대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했던 모습은 긴박했던 열흘의 국회와 그 중심에 국회의장이 함께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 의장이 착용한 연두 색깔 넥타이에도 관심이 쏠렸죠. 중요한 표결이 이뤄진 두 번의 본회의에 우 의장이 착용한 넥타이는 바로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김 전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또 우 의장의 정치적인 스승으로도 불리는데요. 우 의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맨다고 밝히면서 용기를 얻는다고 적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빌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수습 국면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며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원식 의장.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인 지도에서 1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되며 우원식 의장이 전한 메시지가 또 한 번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기에 강한 리더십과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잠룡들에게 쏠리는 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 시선은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구도로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로 여겨졌던 여야 주요 정치인들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정치권에선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대선 나가실 계획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1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참여가 가능할 텐데 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명체제가 공고해진 민주당에선 지난 10월 집권 플랜본부가 꾸려지면서 이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수인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상김으로 불리는 세 사람에게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경쟁을 치러야 할 뿐 아니라 적나라하게 당내 갈등이 표출된 만큼 상당 기간 진통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식이겠죠.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정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벚꽃 대선이 될지, 장미 대선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잠룡들의 발길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 당내 갈등 수습과 전국 안정 방안에 관해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 붕괴로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불법 개업을 막아내는 게 보수의 정신이다. 또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는데요. 한동훈 대표 사퇴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의 당원 당규상 최고위가 해체된 이상 당대표직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이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또 당대표로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권리가 사실 명시적으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사퇴한 데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대부분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비대위만 5번 있었고요. 당대표 체제는 3번밖에 없었고 제일 길게 한 번도 9개월밖에는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당이 정말 단결과 화합해서 어쩌면 지금으로서는 전국 어려움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고요. 어쩌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수순을 밟고 있는데 안으로는 갈등 해소, 밖으로는 야권의 공세를 고민해야 할 텐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 어떻게 구축이 될까요? 지금 이른바 당 주류는 친윤 색채가 강한 분들이겠죠. 이번에 탄핵 반대 투표를 던지신 85분이 주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권성동 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이 적임자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중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상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원내에서는 권영세 5선 의원이죠.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김무성 전 대표 이런 분들의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이제 이번 탄핵 표결 과정에서 나타났던 당내 분열, 이른바 찬성표를 던진 분들에 대해서조차 같은 당원으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들을 버리고 전국 수습하고 나아가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합리적으로 낼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모든 주도권을 가져가도 좋고 경제와 민생 분야만이라도 참여해달라고 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벌써 대권 노름에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죠. 지금 여당은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게 아니라 먼저 민주당이 국회에서 폭주했던 예산 삭감이라든가 방탄 탄핵, 특검 공세 이런 정부 기능 마비를 주도했던 데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협정 체제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이 여당으로서 한 총리의 국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도 우리 당과 협의해서 국정이 원활히 운영되는데 협조해야지 이것을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오판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부터 14일 탄핵안 가결까지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탄핵안 심판은 헌법재판소 몫이 됐고 계엄 선포에 관한 수사 그리고 경제와 외교 등 국정 안정의 과제가 남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이신 이건태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탄핵안 표결 결과부터 좀 이야기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가 나왔는데요. 찬성의 기권 또 무효를 합치면 총 23명의 여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이제 당론을 따르지 않고 이탈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 결과에 대한 뭐 그 민주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탄핵 소추가 가결돼서 국민의 뜻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찬성표가 저희들은 제 생각은 한 20표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0표요? 예. 220표를 말씀하시나요? 아니. 우리가 192표니까 거기 네. 플러스 20표. 네. 이 정도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네. 그게 아마 국민의힘 중진들이 찬성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분들이라든지 또 찬성할 걸로 보여지는 의원들을 상대로 좀 집중적인 설득을 했던 게 아닌가. 그게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계엄 해제 요구에 동참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분이잖아요.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찬성한 의원이 또 22분이거든요. 네. 그 18분과 22분의 중복에서 하신 분이 11분이에요. 대략 뭐 그 정도 숫자 12분이 이번에 탄핵 소추에 최종적으로 동의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제 기명 투표였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이 그렇습니다. 가능하게 나오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 탄핵안 2차 표결이 있었는데 그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29분간의 담화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결된 이후에도 또 담화를 통해서 입장 발표를 했단 말이죠.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그 날을 떠올리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의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분은 빨리 물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헌법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친위 구테타를 한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이제 내란죄. 그러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일반 국민의 상황 인식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 네.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때도 재판에 반영이 될 거고 본인의 내란죄 수사에도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책임이 더 가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진실로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분은 그 소통을 평소에 안 하시잖아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소통을 하지 않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습니다. 공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왔고 오늘 그 주심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그 윤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재판관인데 지정이 또 됐습니다. 원래 이제 그 비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례적으로 또 이제 알려졌네요. 바로. 네. 헌재가 오늘 그 첫 재판관 회의를 또 가졌었고 국회는 이제 공석인 3명의 재판관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까지 이제 꾸린 상황이고 이제 포인트는 연내에 구인 체제가 이제 완성될 것인지 그리고 재판관들이 또 정치 성향이 사실 이제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뭐 이제 가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굳이 또 이제 그런 성향들도 나뉘어지고 있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탄핵 심판의 변수를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연내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서 연내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를 완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네.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국회의 책무고 또 사실 많이 늦어졌잖아요. 여야간의 이제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의사 합치가 안 되는 바람에. 근데 누가 임명을 했느냐 헌법재판관을 네. 그게 국회 몫이었느냐 대통령 몫이었느냐 또 민주당 몫이었느냐 국민의당 몫이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이 사안이 워낙 명확합니다. 사안이 명확하고 또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임명했든지 관계없이 또 헌법재판관이라는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간 분들이 아니잖아요. 많은 검증을 통해서 실력이라든지 인품이 검증된 분들이고 물론 이제 본인이 진보 성향이나 보수 성향이나 약간 경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경향의 차이를 훨씬 넘어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6인이 됐든 9인이 됐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하면 이번 사유는 매우 명확하고 훨씬 중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중대한 사안이고 명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은 예. 이번 판단에 결코 변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현재 그 대통령실은 변호사 선임에 들어갔고 대통령실 측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야당의 횡포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였고 그 담화에서처럼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여당 역시 또 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등의 횡포로 인한 절박함에서 이렇게 비롯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그 주장에 이제 네네. 야당의 횡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결국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강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강했다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요건이에요. 여야 간의 의견 충돌이 심하다고 해서 그게 전시나 사변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건 억지죠. 누가 보더라도 억지로 해석합니다. 근데 그 억지를 부리면서 마치 그게 타당한 주장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요. 더구나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요건, 실체적 요건이로나 절차적 요건으로나 하자가 많은 결정이었다. 그래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많은 비상계엄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당리당략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이제 변호인단의 선임으로 될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 변호인단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분위기를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김홍일 이제 방통위원장님은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검찰 출신이라서 그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강하지는 못해서 그분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국 탄핵 재판하고 형사 재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부탁을 하겠죠. 근데 평소에는 가깝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이제 워낙 무겁고 또 국민 대부분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선뜻 어느 변호사가 그런 개인적인 친분 관계만으로 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변호인단이 윤석열 내란 수괴가 원하는 대로 꾸려질지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첫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이제 출국 금지 상태고 국회에서는 신속 체포 동의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를 했고 또 압수수색도 거부를 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이제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소환, 체포, 구속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생각이실까요? 그게 이제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소환을 했는데 1차 불응했고 2차 소환을 한다고 그러고. 근데 결국에 이제 법원의 압수영장이나 법원의 체포영장이나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걸 집행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이걸 만약에 경호처가 집단의 힘으로 다중의 힘으로 거부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본인들이 형사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호처가 끝까지 이걸 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고, 그러면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이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총리가 불법을 지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병을 안전하게 경호하는 것하고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이렇게 경호처에 지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민주당은 권한 대행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그렇게 강력히 요구할 거고요. 만약에 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게 되면 이 정부의 공정한 집행, 국정 업무 수행이 의심받을 거고 또 실제로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형사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하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게 수사 갈래가 여러 갈래입니다. 네. 관계당국 수사와 또 별도로 국회에서는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이 통과가 됐고요. 우원식 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또 국정조사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상설특검이 여당 추천 몫이 없다 이에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그 우 의장이 추진하는 그 국정조사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예.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국정조사 요구서는 12일 날 네. 이미 제출이 됐고요. 네. 국정조사는 이제 국회에서 이 사건이 시작된 배경 절차는 제대로 갖춰졌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볼 거고, 상설특검은 이제 정부에 특검을 임명해달라는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해달라라고 네. 그 단계고, 아마 그건 법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거부하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는 이제 특검 추천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거든요. 다 7분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명의 특검 후보를 한덕수 권한대행에 추천하면 네. 그중에 1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특검은 저희가 법을 통과해서 정부로 보내놨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권한대행의 업무법인을 넘어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세 개가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회는 국회대로 국정조사를 하면 되고, 네. 이제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에 경합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일반 특검 법에 상설특검을 흡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특검이 출범하면 일반 특검은 메모드 규모입니다. 특검보가 4명, 검사 파견을 40명, 검사만 해도 44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수사관이 특검의 수사관 80명, 검찰에서 파견받는 수사관 80명에서 160명, 합계가 200명 정도 되거든요.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역대 최대 규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반 특검이 출범을 하면 상설 특검은 여기 흡수돼서 결국 일반 특검이 중심이 되고 일반 특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일반 특검과 국정조사 이제 투 트랙으로 그렇습니다. 될 예,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국민들이 이제 가장 바라는 건 현재의 이제 불안한 이 정국이 빨리 종결되고 이제 국가 이제 안정을 되찾는 일일 텐데요. 경제적인 타격이 이제 심하다고 하고 연말 송년회도 다 이제 뒷전으로 미뤘고, 그런 가운데 국회의장이 탄핵안이 이제 가결되자마자 바로 연말에 송년회도 다들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 돌아간다. 그런 이제 우려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당은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국에서 정치권이 가장 먼저 좀 달려들어야 될 그런 이제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까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민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뿔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정상을 회복해서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으면 당연히 국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회가 중심이 돼서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바로 착수해야지요. 그래서 국정안정협의체를 지금 저희 이재명 대표님이 제의를 했는데 국회하고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거니까 국민의힘도 빨리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좀 최대의 문제가 내수 부진 아닙니까? 네. 내수 부진. 수출도 좀 어렵고 내수는 더더욱 어렵고 그러면 경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 재정이 그 내수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재정을 좀 풀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부하고 국회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부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그 추경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남았는데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 기회 통해서 네. 마지막 마무리 좀 예. 네,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5년 만에 이제 긴급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불법 위헌 비상계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볼 때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이미 평이 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불법 위헌 비상계엄이 선포되니까 전 세계인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계엄이 선포될 수 있느냐, 이런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느냐,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일어났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역시 한국도 민주주의 후진국이었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격을 심각하게 추락시키는 그런 우리로서는 큰 손실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회로 모여서 계엄군을 막아주고 또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노태우를 막아주고 그래서 군이 국회 안으로 침입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어요. 네. 굉장히 국민들한테 감사하고 네. 또 우리 국회에 있는 보좌진과 당직자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5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됐죠. 또 이걸 보면서 또 14일 날 한 200만이 우리 국회 앞에서 모여가지고 탄핵 소추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아서 어쨌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탄핵 소추 의결까지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은 확실히 민주주의 국가구나. 저런 예상치 못하는 의외의 변수 그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신속히 회복하거나 그것도 쿠데타를 무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평화적인 힘에 의해서 이걸 제압해버리는 거구나. 과연 전 세계에서 쿠데타를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경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말 저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빨리 헌법재판소도 오늘 27일 날 준비 절차하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네. 그 말은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을 매우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 사태가 빨리 수습되도록 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또 국민들이 그날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좀 힘을 모아주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떨어진 국격을 국민이 다시 끌어올렸군요. 예. 국민이 위대하고 희망이다라는 마지막 우리 국민은 말씀. 정말 위대하십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권의 과제와 국정안정 방안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